본사를 방문한 우리 정부 대표단에 모더나사가 사과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빠른 백신 공급을 요청했고 국내 위탁 생산 물량을 국내에 먼저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모더나사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의 고비가 될 사흘간의 연휴에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보수단체 등이 서울 도심에서 진행하려던 행사는 경찰 봉쇄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대 상관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군의 순직 결정에 따라 숨진 중사는 내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어제 KBS가 단독 보도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 졸속 논란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시민 기만이라며 시나리오를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는 백신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으로 간 한국 정부 대표단이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은 공급이 제때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밝혔고 모더나는 사과했다고 합니다. 대표단은 내일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번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당초 1시간 반 정도로 예정됐던 정부 대표단과 모더나사와의 회의는 이보다 훨씬 길어진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대표단은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모더나의 백신 개발 책임자들이 이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시했고 모더나사는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대표단장인 강도태 차관은 보다 빠른 백신 공급을 요청했다며 모더나 측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당겨달라는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좀 더 협의하거나 정리가 되는 대로 귀국 후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백신 국내 위탁 생산 물량을 국내에 먼저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논의 중이라며 일단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더나하고 추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대표단은 내일 귀국하는 대로 회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더나 백신의 국내 공급이 지난달부터 차질이 빚어지면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이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어났습니다. 모더나는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 현재 공급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에 모두 4천만의 분량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지만 이 중 6% 정도만 현재 공급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백신을 맞았더라도 델타 변이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이른바 돌파 감염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그런데 이 델타 변이를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퍼뜨리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백신을 맞았다가 감염된 돌파 감염자들이 그래도 백신 효과 때문에 바이러스를 적게 퍼뜨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가 이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한 사람은 지금까지 2,222만여 명, 전체 인구 대비 43%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19%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싱가포르와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델타 변이의 전염력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연구팀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접종 완료자들과 미접종자들을 놓고 매일 바이러스 양을 추적했더니 감염 첫 주에는 두 그룹이 비슷했지만 7일 뒤부터는 접종 완료자들에게서 바이러스 양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또 영국에서 무증상 감염자까지 포함해 분석한 결과 접종 완료자들에게서 검출된 평균적인 바이러스 양이 미접종자들보다 적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델타 변이에 돌파 감염되더라도 전염력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40대 이하 일반 국민의 백신 접종 10부제 예약이 진행 중인데 오늘은 생년월일 끝자리가 4인 사람의 사전 예약이 오후 8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가로 제공하는 얀센 백신 40만 회분은 내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2회 접종이 어려운 국제항해 종사자 등에게 사용됩니다.
한편 청주의 한 의료기관에서 주민 10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정량보다 대여섯 배 많이 투여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이상 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그러니까 어제 집계된 확진자 수를 말하죠. 이번에도 거의 2,000명에 육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광복절 연휴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임시검사소가 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조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8일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성남시의 한 실내 스포츠 시설. 서울에 있는 지점으로 감염이 퍼지며 종사자와 이용자 등 지금까지 2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부산에선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2곳에서 29명이 확진됐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30명, 서울 515명, 경기 573명, 인천 79명 등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에선 부산과 경남에서 각각 100명이 넘게 확진됐고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몰린 제주에선 55명이 감염되며 하루 최다 확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에 만남과 이동, 집회 등으로 델타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안전하게 가족과 함께 집에서 휴식을 가져주시고 또 여름 휴가를 다녀오신 후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복절 연휴에 맞춰 어제 수도권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 설치된 임시 선별 검사소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KBS 뉴스 조정희입니다. 네, 광복절 연휴 첫날인 오늘 보수단체 등이 서울 도심에서 진행하려던 집회와 행사가 경찰 봉쇄로 무산됐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버스 수십 대로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 통행을 막아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보수단체 도심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가 원천 봉쇄되자 주최 측은 불법 집회가 아닌 걷기 운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국민들 상대로 협박하거나 국민들 상대로 물리적 위압력을 행사하는 일선 경찰관들도 모두 역시 국가배상 소송의 피고가 될 것입니다. 경찰은 변형된 불법 집회로 보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면 통제했습니다. 경찰 차단에 가로막힌 참가자들은 곳곳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마스크 착용했잖아! 차벽과 울타리에 가로막혀 집회와 무관한 시민들도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통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종광역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여기 내렸다가 뺑글도 좀 돌아가지고 광화문을 벗어난 시내 곳곳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진보단체들의 1인 시위 등도 잇따랐습니다. 한편 지난달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양 위원장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KBS가 광복절을 맞아 국민 통일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북한에 대한 강한 반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북 백신 지원은 우리 국민의 집단 면역이 달성된 이후여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변했을까?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72.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매우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38.8%로 3년 동안 계속 증가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도 최근 3년간 조사 중 가장 낮은 67.5%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이 53.1%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대북 백신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집단 면역 달성 이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67%로 가장 많았고 지원하면 안 된다가 19.1%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은 65.2%로 집계돼 응답자 3명 중 2명은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도 조건부 재개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의견은 72.6%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북한에 대한 호감이나 관심은 줄었고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국민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KBS 국민통일의식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62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닷새 동안 KBS 국민 패널을 활용한 인터넷 설문조사로 진행됐고 조사 응답률은 9.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대 상관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해군은 심사를 거쳐 피해자의 순직을 결정했는데요. 숨진 중사는 내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진 A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부대 소속 B상사가 구속됐습니다. A 중사가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닷새 만,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이틀 만입니다. B상사는 사전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까지 길게는 30일 동안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합동 수사에 나선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2차 가해, 사건 은폐 축소 의혹도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숨진 A 중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사건이 발생한 5월 말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A 중사의 장례식이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해군은 심사를 거쳐 A 중사를 순직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라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를 순직으로 인정한다는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겁니다. A 중사는 내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유족 측은 장례를 조용히 치르고 싶다며 기자나 국회의원 등 외부인의 방문을 정중히 거절한다는 입장을 국선 변호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인천의 한 부대에서는 한 위관 장교가 성희롱으로 해군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수의 여군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건데 해군은 해당 장교를 보직 해임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 영국의 보고서를 기초로 만들어진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 이 졸속 논란에 대해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탄소중립위원회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과거 영국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시민을 속인 시나리오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영국에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 예전 자료를 참조했다는 KBS 보도에 탄소중립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관련법이 없어 영국 자료 역시 관련법이 없었던 과거 보고서를 참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2019년 보고서는 탄소중립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영국은 법을 만들어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탄소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회를 꾸리고 시나리오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일부 환경단체는 이처럼 전후가 바뀐 점을 들며 탄중이가 시민을 속인 걸 사과하고 시나리오를 폐기하라고 주장합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은 무시하고 탄소가 남는 시나리오가 존재했다고 그 일부만 가져다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인용이었고 또 근거 없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떠한 해명으로서 법적 구속력 없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근본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처럼 위원회에게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들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조직을 좀 갖추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촉박한 시간과 조직의 한계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네, 내일이 광복절 76주년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조정을 좀 했다고 하는군요. 독립기념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성용희 기자가 준비하고 있죠. 전야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요? 네, 올해 광복절 경축 행사는 코로나19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자동차들이 줄을 맞춰 서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독립기념관 결의의 집 앞에 자동차 극장이 마련됐습니다. 방역 상황과 76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고려해 76대만 사전에 신청받아 초청했고요. 만주 봉오동 일대에서 거둔 독립군의 대승을 다룬 영화 봉오동 전투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에 앞서 희망의 드론쇼가 펼쳐졌는데요. LED 조명을 장착한 드론 100대가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시시각각 배형을 바꿔가며 새 날갯짓과 무궁화, 태극기 등 다양한 모습을 연출해냈습니다. 네, 내일도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방역도 신경을 많이 쓰는 상황이겠어요? 네, 광복절인 내일은 경축 행사에 이어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지는데요. 비대면으로 치러져 온라인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현실과 가상을 결합한 혼합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MR 독립영상관도 정식 개관해 콘텐츠를 공개합니다. 오는 17일에는 홍범도 장군의 생존 영상자료 기증식이 열리고 조만간 대중에게 공개되는데요. 독립기념관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KBS 뉴스 성용입니다. 열명 묻었다, 20명 묻었다, 그대로 응해줘야 되니까 이번 정부에서 없다만 하지 말고 엄연히 살아있는데 앞으로는 저 전장도 잘 지내고 일본 정부에서도 잘못된 건 어디가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고. 네, 어제 저희가 9시 뉴스에서 전해드린 영상 일부를 보셨습니다. 내가 위안부 피해자다라고 처음 증언한 분이죠.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일본 도쿄에서 증언했던 영상을 어제 처음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서 이 분야 연구를 계속해온 전문가와 함께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의 강성현 교수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어제 이제 공개한 영상이 김학순 할머니가 그러니까 91년에 국내에서 이제 증언을 하고 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또 이제 증언을 한 그 영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구자로서 그 영상 보셨을 때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습니까? 91년 12월 9일 도쿄 증언 집회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보면 원래는 그 장소가 평소 100명 정도 들어가는 이제 장소인데 한 400명이 넘는 일본인 시민들이 꽉 차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피해 생존자 김학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되게 복잡한 감정들을 드러내는 장면들이었는데요. 그런 공감과 연대가 있었기에 위안부 운동 30년이라는 게 시작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91년에 김학순 증언이 있었고 2년 뒤에 고노다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고노다마가 뭐 아시다시피 일본군의 관여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그런 그렇죠. 담화 내용이었는데 근데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일본 내의 분위기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그라들고 공감대나 에너지가 좀 줄어든 경향들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노다마가 95년 8월에 무라야마 다마로 이어지면서 좋은 분위기로 가요. 그리고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모두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기술되면서 일본의 학생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어떤 계기들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97년 전후인데요. 백래시가 발생하는 거죠. 예. 구구들이 이제 들고 일어섰고요. 백래시라 하면 이제 반격이나 반발을 얘기하죠. 그렇죠. 반동인데요. 예. 그때 결성되는 단체가 이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랄지 우리가 다 아시는 지금 일본 회의 같은 것들이 이런 주르륵 만들어지거든요. 극우적인 움직임들이. 그리고 극우적인 움직임들이었고요. 그 한가운데 지금 오늘날 일본의 역사 부정주의자들 몇몇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강 교수께서는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하셨잖아요.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런 연구나 체계적인 어떤 정리가 부족한 상황입니까?
자료 조사나 그리고 그의 바탕을 둔 아까 연구들이 굉장히 빈약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규모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누가 피해자인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238명 플러스 알파 이거는 정부가 조사한 피해 생존자들이 아니라 피해 생존자들이 신고한 숫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지금 논의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이겠죠. 예. 그 여성인권평화재단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국회 상임위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여성인권평화재단이 어떤 내용이고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현재 정부 산하의 공공연구기관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흩어져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적인 조금 단기적인 용역 사업의 위탁 사업의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걸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고 연구도 그렇게 집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두텁게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 시민들도 이런 자료들에 혹은 컨텐츠화된 자료들에 접근 가능성이 쉬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떠나서 한국 정부와 한국 국회도 좀 책임감 있게 부디 이 문제들을 의무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 등으로 만들어진 역사적 진실의 토대 위에 용서와 화해의 미래가 꽃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추가적인 기록물의 발굴부터 연구와 보존, 전시 추진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경제 대국으로 불렸던 일본. 한때는 넘기 힘든 벽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조업 경쟁력과 구매력으로 따져본 1인당 GDP 등은 최근 몇 년 새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일 간 경제와 경쟁력 변화, 윤지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新しい時代の期待を担って超特急ひかり号は静かに東京駅をスタートしました。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신칸센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KTX보다 40년 빨랐습니다. 미국에 이어 제2경제대국으로 불렸던 일본. 한때 넘기 어려운 벽으로 느껴졌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989년 세계 1위던 일본은 올해 31위까지 떨어졌습니다. 1989년에서 한 92년 사이에 전 분야에 걸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국가 경쟁력 지수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양국 대표 산업인 제조업 경쟁력 분야도 역전됐습니다. 한국이 30년 동안 17위에서 3위로 올라선 사이 일본은 2위에서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製造業が圧倒的に強かったわけですよね。ですけど今のその状況ではもう自動車しかもトヨタを除くともう世界一っていうふうには言えなくなってしまったと。 PPP, 그러니까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GDP는 1980년 4배 넘게 차이가 났지만 2018년 한국이 역전했습니다. 명목 GDP는 일본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도시 근로자의 명목 급여 수준을 보면은 일본이 한국보다는 높지만 사실은 그 급여를 가지고 얼만큼 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한국 근로자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다. 다른 경제 지표도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1965년 한일 수교 당시 한국 GDP는 일본의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엔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일본이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But Japan still enjoys a very prominent and powerful position in upstream components. So one should not exaggerate the extent of Japan's failures. 지난해 소재 부품 분야 적자는 한국의 전체 대일 적자의 73%를 차지했습니다. 24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 기초과학 저력도 건재합니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가 한국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만큼 R&D 투자에 열심이고 기술력조차 놓치면은 끝장이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 쇠퇴의 뿌리엔 저출산 고령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 속도가 더 빠릅니다.
고령화가 심하고 인구 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충격이라도 사람들이 금방 기업도 투자를 축소하고 사람들도 소비를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국내 경기가 위축이 되고. 본격적인 추월의 시대에 접어든 한국. 하지만 오늘의 일본의 침체는 우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일본이 했었던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생산성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도시들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부 최대 도시에 총 공세를 퍼부으면서 수도 카불의 턱 밑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 탈레반을 피해 수십만 명이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이 떠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카불의 공원과 거리에는 피난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을 피해 올해 피난길에 오른 아프가니는 모두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80%는 여성 또는 아동이라고 유엔 난민기구는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총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북부 최대 도시 마자르 이 샤리프에 공격을 시작했고 어제는 카불에서 불과 50km 떨어진 풀리 알람을 장악했습니다. 두 번째 대도시인 칸다하르 등 34개 주도 가운데 18곳이 함락되면서 카불 함락이 가까워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탈레반의 공세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I call on the Taliban to immediately halt the offensive and to negotiate in good faith in the interest of Afghanistan and its people.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은 특수 부대를 파병해 대사관 인력 등 자국민들을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은 카불 주재 대사관 폐쇄 계획을 밝히는 등 아프간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일을 앞두고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내부 정비에 주력했는데 후보들 간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소식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목포를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DJ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신고를 겪으셨고 또 그것이 또 걸음이 돼서 평화적 정권교체, 수평적 정권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위협을 이뤄냈습니다. 하루 먼저 목포에서 김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던 이낙연 후보는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가족 여러분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여러분의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투표권 있는 당원의 30% 가까이가 몰려있는 호남은 대선에서 될 사람 밀어주자는 전략적 선택을 해왔던 만큼 후보들은 이곳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호남을 여러 번 찾았던 정세균 후보는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이회영 기념관을 방문했고 박용진 후보는 광복군 합동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지자를 초청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각종 세금 엄청나게 무겁게 매기고. 정체된 지지율은 국민 마음을 읽으면 오를 거라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최재형 후보 모두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을 지금 갑자기 몇 달 만에 하기에는 그거는 리스크가 너무 큰 분들이다. 홍준표 의원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 했고 원희룡 전 지사는 유경수 여사 추모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미술 작품을 둘러싼 위장 논란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곤 하는데 과연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가짜일까요? 미술품의 진위는 물론 좋은 미술품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 감시관의 비밀을 풀어보는 흥미로운 전시회가 열립니다. 김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위아래로 나란히 걸린 그림. 구도와 화풍 등을 보면 같은 화가의 작품으로 보이지만 아래 그림은 위작입니다.
근거가 뭘까? 그림, 서, 글씨, 그다음에 낙관 세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요 위에 인장은 빨간색으로 정확하게 찍혀 있죠. 그런데 아래 것은 인장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여백의 미가 돋보이는 이 부채 그림. 왼쪽에 작은 글씨로 김홍도의 작품이라 적혀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그림에는 없었던 글씨를 후대의 감정가가 덧붙이는 바람에 이름 없는 화가의 진품이 김홍도의 위작으로 바뀐 겁니다.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이 글씨도 가짜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뜻밖의 흰 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인쇄할 때 하는 망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드러나요. 웬만한 전문가들조차 감쪽같이 속이는 위작들. 그중에서 진짜를 가려내려면 남다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작품만 단순하게 오래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차원이 다른 세계의 격을 높여가는 과정,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높은 경지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미술사에서 감식의 세계를 연 선구적 인물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기도 했던 위창 오세창 선생. 추사 김정희의 제자였던 아버지가 평생 수집한 방대한 그림과 글씨를 일찍부터 접했고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내공을 쌓았습니다. 전시는 당대 최고의 감시관으로 불리는 위창 선생을 기준점으로 삼아 진짜와 가짜, 창조와 모방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미술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아끼고 그래서 어떻게 이어나갈까를 보여주는 아주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림과 글씨뿐 아니라 제작 시기를 속인 조선 백자까지 유물 80여 점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진위를 가려내는 안목을 기를 좋은 기회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